5년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특히 최근 3년에 2009년 이후에는 농업 총생산이 41조 규모에서 계속 정체, 그것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농가소득, 농해소득도 있고 이전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농업소득이 가장 중요할 텐데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MB정부 5년 동안 무려 6.7% 하락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도시 근로가구 소득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73%에서 59%로 무려 14%나 급락했습니다. 빈곤 농가 비율은 무려 6%나 증가했고요. 양극화는 더더욱 심화됐습니다. 우리나라 농가의 거의 70%가 연간 소득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농가들입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는 건 프랑스의 사례입니다. 2007년도 사례인데 지난 10년간 중간층 연령대로나 경영 규모에 있어서 중간층이 저렇게 두텁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저 그림 왼쪽의 파란색들은 바로 남성 노동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여성 노동력을 얘기합니다. 농업인들을 어떻게 길러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지금 우리 뭐 귀농귀촌이다 전업농 육성이다 교육과 관련돼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만은 정작 중요한 교육은 방치하고 있는 상태죠. 경쟁력의 핵심은 인력이다라는 것을 모토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이죠. 어떤 직업에 대해서 세제, 그다음에 사회보장 체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와꾸를 따준다는 것이죠. 이러이러해야지만이 농업인이 자격을 갖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은 소득 안정만 직불제 이런 것들 굉장히 강화했었죠. 적어도 농가 소득이 절반 정도 이렇게 돼 있고 농종 예산의 많은 경우 30에서 50%까지가 직불 예산으로 씁니다. 우리는 지금 15%죠. 그리고 경영이 위험해질 경우에 이것이 데이터로 계속 제공이 돼서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두터워지고 있는 중간계층의 그 가정농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유인 것들이죠. 농가 소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경향으로 봤을 때 농가 소득 자체가 절대치에 있어서 정체 국면에 있고 또 일부 층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안정한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근데 저소득층은 소득 불안정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갖고 있지만은 이미 고령화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농가 소득을 확보할 만한 노동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농업 비중이 높은 그런 대규모 층에 대해서는 농가 소득 절대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이 불안정해진 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농업 활동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려했을 때는 앞서 우리가 그렇게 두텁게 중산층을 형성한 가정농의 구조를 만들어낸 그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5가지와 관련돼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적어도 적정 규모의 국내 시장을, 국내 농업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건 농업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문제다. 두 번째, 농가 교육 조건 악화. 우리 농업은 점점 더 많은 에너지와 투입 자재들을 외부로부터 사야지만이 농업 활동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소득 안전망. 우리 직불제 합니다.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1조 한 5천 정도 씁니다. 그 중에 80% 이상은 쌀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거의 다 생산과 연계되어 있는 직불제입니다. 뭐해서 못한다, 뭐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러저러한 효과도 없는 정책 사업에 투입된 예산 대폭 줄이고 직불 예산으로 바로 하는 그런 구조를 농종 예산 구조에 있어서 어떤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사회 안전망 문제입니다. 가정농, 가족이기도 하고 경영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경영주와 그 배우자, 와이프죠. 와이프의 법적 지위는 뭐지? 거기에 가족으로서 일하고 있는,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지위는 뭐지? 이거 산지보험에 적용시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 5가지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사고하고 고민하고 접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도 시책 다 있어요. 근데 불충분하다는 얘기죠. 또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도 안 돼 있고요. 자, 농업인력. 농업에 대한 R&D 얘기 많이 합니다. 각 대학 기술 뭐 해서 R&D 예산이 많이 늘어났었죠. 그리고 생산성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지역에 가보면은 누가 앞으로의 우리 농업의 미래를 담당하지?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R&D, 지능청을 중심으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업계 교육이 어떤 한 귀퉁이에 농업계 교육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 R&D와 인력 육성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써요. 시급히 농업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농업인력 육성이라면은 귀농귀촌, 전업농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미래 인력부터 최우선적으로 정책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출된 인력에 대해서 농업과 전후방 산업에 대해서 취업을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이런 농업 관련 직능 조직들이 앞으로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조직화돼가지고 인력이 수급되는 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기후 변화 우리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에너지가 뭐 폭등에다가 이건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2006년 이후 유럽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 각 국가들은 에너지 절감, 기후 변화에 대비한 국가의 의무라고 하는 것들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전체 농가의 30%를 저에너지 농가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플랜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사유 두수 급증에 따라서 이 분뇨 문제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시급하게 지역개발 차원에서 어떤 통합적 관리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농업인을 어렵게 하고 있는 급하게 수입을 해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정책보다는 도서민계층들한테 서민계층들한테 식량을 직접적으로 보조해주는 그런 정책을 취하자. 그리고 공익형 직구는 적어도 중간계층을 타겟으로 한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두 번째 인력 분과에서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인력 육성 정책은 농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전업농, 규모화된 농가는 뭐냐면 결국은 이웃 농가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에서는 기후변화, 친환경 농업 육성, 축산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됐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 관련돼서는 지금 논밭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생산기반을 정비해서 관계시설도 확충하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뭐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을 하자. 그리고 에너지를 덜 쓰는 투입체를 덜 쓰는 농업경영체를 빨리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축산 분야 관련돼서는 축산 양분 총량제 지금 상황은 어쨌든 축산 분뇨 해결을 위해서 정화처리, TBI, 액병 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문제 해결은 여전히 어렵다. 특히 방류수 허용 농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농지 환원 면적이 어렵고 또 4대강 사업으로 또 물을 막다 보니까 더더욱 핑계거리가 축산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남대학교 소정석입니다.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데 뭐 식량, 물 부족, 석유값 폭등인데 그 외 우리는 한 가지 더 악화시키고 있다. 소위 이야기하는 FTA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지금 하고 있다. 이건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자연환경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인데 두 번째는 한 줌밖에 안 되는 거대한 농기업과 식품산업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농업을 망치는 요인은 기계화가 아니라
대규모의 기업농들이라고요. 거기에다가 가속화되는 고령화, 양극화, 이건 뭐 저기 우리만이 아니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거기에다가 농업 성장하고 농업 소득이 점차 괴리되고 있고, 혹자는 우리나라의 귀농 귀촌이 금년 목표가 몇 년인가요? 뭐 2만 명? 그리고 미스터 귀농 귀촌 이런 브랜드도 만들어내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거예요. 지금 귀농 귀촌이 늘고 있다고 좋아하는데 일부는 아마 그렇겠죠. 그러나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층은 취직할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일부 중간계층이 나이 40대, 50대 된 사람들이 귀농 귀촌하는 경우에는 도시의 자영업자가 너무 포화 상태라고 그래요.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농촌으로 돌아가 보자, 이런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매매의 제목을 보니까 협동을 통한 상생, 세계 분과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두 글자로 줄이면 상생하자는 이야기네요. 이건 농업계 내부에서 같이 잘 살자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농업계 외부의 시민 그리고 제조업 다른 분야의 사람들하고도 같이 잘 살아보자, 상생하자는 이야기가 세 분과에서 나온 공통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기 표를 한번 봐보세요. 저 표가 사실은 우리나라 농업의 핵심을 짚어주는 표입니다. 맨 오른쪽에 1억 원 이상 0.7%예요. 맨 왼쪽에 두 클래스 적자하고 2,500만 원 이하 소득 한번 합해보세요. 비율이 90%예요.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농정은 맨 오른쪽에 있는 0.7%짜리를 해왔어요. 그 사람들을 위한 농정을 해왔어요. 다시 맨 오른쪽에 있는 0.7%가 우리나라 농업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랍니다. 그러면 0.7%가 약 10,000명이 조금 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5%를 생산한다 그러면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15% 곱하기 6.5배 그러면 100% 되거든요. 그러면 10,000명 곱하기 6.5 65,000명이면 우리나라 농업을 전체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난 5년 동안에 농식품부에서 해왔던 정책이에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보조금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보조금 제일 많이 받았어요. 맨 왼쪽에 있는 두 클래스는 보조금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맨 오른쪽은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에요. 맨 왼쪽은 60대 70대예요. 그런데 20년 지나보세요. 60대 70대가 없어진다고? 자연으로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90%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 가지고 우리나라 농업을 유지하겠다고요?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고령화에 대해서 학회 차원에서 전문가들 차원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제조업 분야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했어요. 우리 농업에서는 그 고령화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요. 20년 후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 마지막 결론을 하겠습니다. 맨 아래요. 교육하고 고령화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 농업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우리가 시급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학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한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학회의 주제를 저 분야로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몇 명 정도의 농업인이 필요한가, 그 숫자부터 계산해가지고 최소한 그 이상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근무하는 정의탕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자원 생산, 즉 그 농업에 투입되는 에너지와 물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농업 부분에서 투입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농업 면세유 문제입니다. 이게 다 아시겠지만은 작년만 하더라도 아마 농업 면세유만 해도 1조 8천억입니다. 아까 살 직분권 얘기 나오는데 그게 1조 얼마잖아요. 그보다 더 한
엄청난 이거 감세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연구를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 내부에서 재정 당국 이런 데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는 이제 낳게 해주는 것 자체가 농업에 이제 소득 어려운 상태니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에너지 낭비를 갖고 올 그런 가능성이 높다. 저는 농사용 전기요금 문제만은 조금 좀 뭐랄까요, 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가서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농사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35%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농사용 갑은 괜찮은데요. 을병 이게 이제 또 통합됩니다만 11월 달에 이건 조금 제가 좀 현실화시켜도 좀 되지 않느냐. 이 분야에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좀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층들이 좀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좀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어려운 건 알지만은 그 전기를 제가 왜 강조하냐면 지금 농림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총 소비량 가운데서요. 석유는 거의 뭐 감소되거나 정체되고 있는데 전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TOE 수준으로 따져가지고 농림업이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서 거의 전기가 30%에 육박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면세유보다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먼저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농사용 전기요금을 이 상태로 그대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면세유에다가 과세를 해버리면요. 기본적으로 다 전기로 몰려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기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도 그런 사례들 많습니다만 유가가 오르니까 뭐 이게 온실이나 이런 데서 그냥 유류 쓰던 걸 다 전기로 바꿔버리는데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이 경제 이득을 볼지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국민 경제적으로는 이산화탄소 2배 이상 나오고 국민 경제적으로 연료가 2배 됩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그런 식으로 비교합니다. 생수로 빨리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전기를 갖고 난방을 쓴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기본적으로 요금제에 대한 문제가 유가와 전기요금 간의 요금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좀 우리가 좀 접근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면세유가 이제 정치도 안 풀릴 가능성은 없지만은 하여튼 농사용 전기요금 문제 좀 우리가 급속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시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예만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게 전기요금의 원가 해수인데요. 농사용 보시면 제일 낮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OECD의 모든 요금 중에서 제일 낮은 요금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농업의 어려움은 압니다만 34.6%입니다. 오른쪽 아래쪽 보면은 이게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적자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8,421억입니다. 이게 농사용 전기가 전체 전기 차지하는 비율이 2.4%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주택용 13%거든요. 주택용 13%인데 거의 9천억인데 농사용 2.3%인데 8,400억.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의 어려움은 알지만 어떤 방식으로는 이 문제는 풀고 가야 된다. 뭐 지금 대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유기농업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더 우리 이태근 소장님 계시고 뭐 다 잘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 말씀드리면 저도 동의합니다. 투입 보조 중심으로 농자재 지원하는 건 뭐 이태근 소장님 얘기한 저도 문제가 이거 이제 농민 지원인지 자재 만든 사람의 보조인지 이게 불명확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문제가 있고 역시 유기농업의 기술 혁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민간의 어떤 주도적 역할을 좀 느낄 필요가 있다. 정부가 모든 걸 다 기술 개발해서 보급하고 이런 방식보다도 정부는 퍼실리테이트, 촉진자 역할을 해주고 민간이 그 아까 얘기한 네트워크화를 통해서 기술 혁신을 이뤄나가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유기농업 시장 확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뭐 제가 뭐 더 드릴 얘기는 없으실 것 같고요. 세관계상 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